이 이야기는 1970년대 주인공인 이명희 씨가 광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명희 씨는 회사 근처의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넓지는 않았지만 막 지어진 것처럼 내부가 깨끗해서 두 번 생각 않고 바로 계약하게 됐죠. 아이고 지금 맞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사 당일 짐 정리를 끝낸 명희 씨는 방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려는 찰나 한쪽 뺨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훅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엌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어제 이사한다고 무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제처럼 방 가운데 이불을 깔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차디찬 부엌 바닥에서 한껏 웅크리고 자고 있었던 거죠. 명희 씨는 그때부터 좀 섬찟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명희 씨는 누운 자세 그대로 일어날 만큼 잠버릇이 없는 타입이었거든요. 첫날은 피곤해서 그렇다 쳤는데 둘째 날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욱 소름이 끼치는 건 그 일이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매일 반복됐다는 거예요. 명희 씨는 그 때문인지 항상 극심한 피로감과 근육통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차가운 부엌에서 잠을 깨는 일이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일어나자 명희 씨는 혹시 내가 목류병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의 실마리를 알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비밀이구나. 평소처럼 이부자리를 펴서 잠을 자던 명희 씨. 그때 귓가에 새벽 2시를 알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자고 있던 명희 씨 일자로 일으켜지더니 눈을 떠보니 그 자리에 두 발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발짝, 두 발짝 명희 씨의 몸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멋대로 움직이던 몸은 문지방을 넘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가운데 서서 휘청 거리기 시작했어요. 오, 그 머리가 알면서 나오는 거야. 마치 누군가 명희 씨를 붙잡고 양쪽으로 흔드는 것처럼. 내 의지가 아니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순간 굳었던 몸이 팍 하고 풀리면서 앞으로 풀썩 고꾸라졌고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다음 날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명희 씨는 잠들지 않은 채 새벽이 넘어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 돼. 새벽 2시가 되자마자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니 잠도 안 잤는데. 전처럼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다음날 부엌에서 눈에 뜨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우와 이거 진짜 무섭다. 매일 밤 겪는 그 끔찍한 상황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명희 씨는 친한 직장 동료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너네 집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데 어른한테 칼을 두고 자면 귀신이 도망간다더라. 그날 밤 명희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엌에서 식칼 하나를 챙겨서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바로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칼. 근데 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바닥에 막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칼날이 부엌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렇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발끝이 닿자마자 소름 끼치는 칼날 소리는 명희 씨 주변을 미친 듯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칼이 푹 하고 자기를 찌를까 봐. 괜히 칼을 뒀나 봐.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뜬 명희 씨. 명희 씨의 얼굴 앞에 조금만 잘못 쓰러졌어도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야.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 한가운데 여자가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거리는데 다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방은 깨끗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몇 명 있는 거야? 내가 아까 뭘 본 건지 생각하는데 장판에 마구 그렇게 손톱 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증거가 남았어. 참을 수 없는 공포를 느낀 명희 씨는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한 달음에 광주로 달려오셨는데요. 그렇게 명희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집주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명희 씨 어머니가 당장 바닥을 파보자.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집주인 입장에서는 멀쩡한 바닥을 파보자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질 것 같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바로 사람을 불러서 바닥을 파기 시작한 뭐가 거예요. 집히는 게 있구나.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웅성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아래에서 여자 시체 한 구가 발견돼요. 뭐야? 사건이네. 우와. 썩지 않은 이 아주 기다란 머리카락들과 함께 말이죠. 알고 보니 명희 씨의 자취방이 있던 그 자리는 원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었다고요. 이 무덤을 전부 옮기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건데 미처 옮기지 못한 시신 한 구가 명희 씨 자취방 아래에 아이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어. 이 시커먼 관을 마주한 명희 씨는 그 자리에 바들바들 떨면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냐면 시신이 묻혀있던 자리가 매일 밤 명희 씨가 이불을 빨고 자던 자리. 바로 밑이었기 때문이죠. 충청북도 청주에서 양현정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중학생이 되던 해에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공포 경험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현정 씨의 엄마, 그리고 제가 당시 14살이었던 딸 현정 씨로 빙의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이리 와, 밥 먹자.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뭐 올 사람 있었어? 누구니? 조그만 게 네가 나가봐. 아니야, 언니가 나가야지. 빨리 너가 나가. 싫어. 현정이가 언니잖아. 얼른 가서 누군지 보고 와. 결국 또 제가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맨날 나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동생으로 태어나는 건데. 투덜거리면서 대문을 확 열었어요. 알록달록 색동 저고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정말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왜? 진하게 화장한 눈, 빨간 립스틱을 두껍게 바른 입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 앞으로 떡을 내밀더니 옆집에서 왔습니다. 저는 쭈뼛쭈뼛 떡을 받아들고 곧바로 뛰어갔어요. 엄마, 있잖아. 어떤 아저씨가 방금 본 모습을 정말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닥 쏟아내자. 아, 박수무당인가 보네. 동네 박수무다. 이사 왔다고 떡도 주고 싹싹하다면서 부모님은 별일 아닌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뭐 무당이 이웃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겨우 하루 만에 최악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음 날 밤 아, 그렇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래. 귀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시끄러.
한밤의 평화를 깬 그 소리는 요란한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였습니다. 굿하는 거. 부모님은 놀란 저희를 달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옆집에서 이사 와서 구슬하는 것 같은데 금방 끝날 테니까 좀만 참아보자고요. 하지만 웬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판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귀가 먹먹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좋은 시위 아니에요? 어느덧 5일째. 도저히 못 참겠네. 시끄러운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못 살아. 엄마가 씩씩대면서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막 눌렀지만 굿소리에 묻혀서 그런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봐요, 좀 나와봐요. 대문을 막 부술듯이 두드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끄럽게 울리던 굿소리가 뚝 멈추더니 감히 이게 어떤 곳인데 방해를 해? 무당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타기. 뭐라고? 여기 당신만 살아? 아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귀신지 뭔지 한 번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이거 정신 못 차리네. 내 그 가족 명줄이 내 손에 달렸어. 아, 정말 처음 듣는 협박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주잖아, 저주. 며칠 후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저녁이 다 돼서 집에 왔는데 어쩐 일인지 굿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벽돌을 밟고 옆집을 슬쩍 훔쳐보려고 하는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액체가 얼굴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몸 극급 여울량 잡아, 온몸 극급 여울량 잡아. 옆집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바. 우리 집 쪽으로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아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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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이 왜 이래? 무당이 우리 집에 피를 뿌리고 있어. 뭐?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무당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왜냐면 며칠 전부터 저에게 이상한 게 보였거든요. 느끼고 있었구나. 무당에게 따지고 온 그날 내 그 가족 명줄이 내 손에 달렸어. 아, 우리 집 명줄을 쥐고 있다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찝찝했어요. 안방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또다시 굿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 뭐야? 마당 한편에 심어진 대나무 사이로 시커먼 형체가 보였어요. 그것은 넘어올 듯 말 듯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스르르 그 형체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매일 밤 굿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엄마, 괜찮아? 아프지 마. 밥 먹자. 네. 조무당이 또? 무당이 또 굿판을 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 담벼락 바로 앞에서요. 피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져와서는 시뻘겋게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 집을 저주하듯 노려보면서 그만하라고. 순간 안방에 누워 있는데 그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순식간에 담벼락을 내려와서 안방 창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놈이 제 배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양손을 위로 흔들면서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그런데 남자의 두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발 없어. 귀신이야. 뜯긴 듯 핏줄과 살이 뒤엉켜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 깨어나 보니 가족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저놈의 무당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무당과 단판을 짓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무당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오, 너무 무서워. 어디 갔어, 발 없는 놈? 쟤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옆집 사람들 여러 죽어 나갔지. 발 없는 귀신이 잡아먹은 거야. 뭐? 그러니까 매일 밤 우리 가족을 괴롭힌 굿판이 옆집에 붙은 귀신을 잡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을 우리 집으로 쫓아냈어? 저걸 타고 넘어왔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우리 집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에는 귀신을 부르는 힘이 있는데 우리 집 대나무 뿌리가 옆집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발 없는 귀신이 도망쳐 온 거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남편은 대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무당의 도움을 받아 뿌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어요. 그 후 신기하게도 발 없는 귀신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결해줬네. 그때 알았습니다. 귀신이 자리 잡은 터에 사람이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쪽에서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심지어 제일 싸다는 집이 부엌과 방이 나눠져 있는 1.5룸 아시죠? 네. 이런 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부담스럽다. 이게 제일 싼 거였는데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60만 원 이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어떡하지? 이거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벽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신축 분양, 파격 할인. 궁금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이 됐네. 발품 팔았더니. 실제 다른 원룸보다도 평수가 훨씬 크고 복층이라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 통유리에서 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공실이 3개가 나왔는데 전세입니다. 월세가 아니구나. 내가 그 보증금 1,000만 원 낼 돈도 없는데 전세금을 치를 형편은 더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포기하고 돌아가는 순간. 그 중개 아저씨가 근데 가만히 보자. 이 집이 가만 월세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 35세 너무 싸다. 너무 싼데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땡큐 떼땡큐죠. 너무 좋아. 완전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 계약서를 써야겠다. 1층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개사 대표님한테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분이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바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 뭐 다른 계약자가 있었나 보다. 그게 이제 불발됐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보증금을 받고 그 집을 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날 입주를 해버립니다. 와, 빠르다. 일사천리예요. 빨리. 근데 이제 한 가지 깜빡한 게 매트리스랑 이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사우나에서 자야겠다. 피로를 풀면 그쵸. 되죠. 네. 라고 싶어서 이제 사우나에 가서 푹 자고 다음날 오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쯤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기요. 이번에 7층에 이사 오신 분 맞죠? 아니 그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쿵쿵쿵 소리 나고 드릴질하는 소리 그거 웬만하면 좀 아침에요. 그거를 왜 그 사람들 다시 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자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우나에서 자고 온 거예요. 다른 집 잘못 들었나 보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여기 자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딴 집이랑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도 황당했죠. 그러고 나서 사실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새내기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막 지내고 있는데 엄마 왜? 의건아 잘 지내지? 아들 무슨 일 없지? 하면서 평범한 인사가 그냥 오기 시작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돼. 알고 있지? 그리고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안 되는데 통창에 비춰가지고 거기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야겠다. 엄마가 원래 미신을 안 믿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 3대째 목사를 배출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집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통창이라든지 거울 위치, 화장실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아니 뭐 지난번에 뭐 통화했을 때 내가 넌지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밤샘으로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나요? 엄마네? 여보세요? 이거나 잘 있지? 엄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잠은 잘 자니? 잠은 시험 기간이라 밤샘 공부하느라 잘 못 자요. 그런데 엄마가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천장에서 널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온몸이 흙투성인 채로 몸에 전선이 칭칭 감겨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지 뭐니? 네가 있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한참 동안 널 째려보더니 발로 너를 짓이기기 시작해. 그리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 무서워. 엄마 놀래죠. 근데 네가 끌려가는데 깨지는 않았어. 이 얘기를 새벽 2시에 집에서 혼자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그럼. 것 같아서 괜찮아. 일단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잘 때 별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기준이 안 나오고. 내가 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 악몽을 꾼 적이 있어.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한 이제 제 동기들이랑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상한 게 벌어졌습니다. 다들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사는 얘가 현관에 흙 이렇게 많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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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색깔의 흙이 현관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주로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다녀서 신발에 흙 묻힐 일이 별로 없어요. 도심에 또 그렇게 흙묻힐 일이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흙이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 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막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술을 사오게 된 거예요.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 집 쪽에서 우리 집 건물에서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던 그 친구예요. 수찬아! 수찬아! 계속 불렀는데도 안 들려. 듣지도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심지어 저희가 전화도 해봤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봤더니 이 친구가 핸드폰도 놔두고 뛰쳐나간 거더라고요. 급하게 나왔네. 뭐야, 쟤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얼마 안 마신 거 같은데. 아유, 또 시작한 거 같아. 그 버릇 어디 가나? 이 친구가 사실 술만 마시면 텐션이 좀 높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어련히 주사거니 이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둘이서 또 얘기를 나누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수천이 안 된다.
경찰입니다. 왜? 경찰 왔는데? 경찰이 온 거야. 친구가 무슨 일 당했나?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경찰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반갑습니다. 혹시 집주인 되세요? 예, 그런데요? 그 뒤에 도망치듯이 달렸던 그 친구 수찬이가 있어요. 다행이네 그럼. 벌벌벌 떨면서 수찬아!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경찰 뒤에서 바짝 붙어서 몸을 막 계속 떨면서 서 있더라고. 집안 화장실에서 강도한테 목이 졸렸다고 파출소로 신고하러 와가지고요. 강도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강도요? 저희 집에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집을 싹싹 다 뒤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가 침입한 흔적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 수찬이는 분명히 자기는 봤다고 하고 계속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현관 문 쪽에 있는 CCTV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출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뭐지? 뭘 본 거야? 그때 수찬이는 아직도 얼이 빠진 채로 계속 서 있었어요. 결국은 허위 신고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수찬이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좀 정신 좀 차려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취해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수건거리 있지? 그 수건거리를 자꾸 밑을 내려다봤는데 흑투성이 신발이 보이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그때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정말 무서워 미치겠더라고. 그렇지. 와. 그래서 신고를 그래서 경찰서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간 거였어. 그럴만 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어. 현관에 있던 흑투성이 신발, 목을 휘감았던 전선, 엄마 꿈에서 나를 질질 끌고 갔던 그 남자. 그 남자를 친구가 본 거예요. 아들은 못 봤는데 친구가 봤구나. 그러니까. 전날 이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사실대로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빨리 짐 싸서 빼라. 그래서 결국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짐을 빼내면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1층에 있던 부동산 그치 거기서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찜찜한 게 있었어. 있었어. 내려갔죠.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집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직원이 엄청 난처해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고.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서 사실 그 집에서 2달도 못 살고 나간 분이 계셨어요. 집에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던 중년 남성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상으로 제가 살던 이 집이랑 상해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집에서 그만 홀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바로 들어왔던 세입자도 이 집에서 자꾸 그 흑투성의 남자가 자꾸 보인다고 2달 만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999년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김상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의실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형이 처음 이제 저희 강의실을 찾아왔었어요. 그때 처음 그 형을 보게 되었죠. 그 형?
되게 남자답고 잘생겼고요. 그 확실히 기억나는 이병헌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병헌이랑 되게 닮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자주 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집 문제로 그 월세 뭐 이런 걸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도 이제 같은 상황이었죠. 형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딱 봐도 아 정말 무슨 일 있구나. 자, 지금부터는 상훈 씨가 말씀하신 이병헌 닮은 그 형의 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IMF 때 도저히 부모님께 유학 가겠다고 손을 벌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다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혼자 알바비 모아서 여기 대만까지 오게 됐거든요.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무조건 기숙사로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분한테 계속해서 저기 더 싼 집 없을까요? 저 근데 진짜 싸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싸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중개인이 좋은 생각이 난 듯 학생한테 딱인 곳이 있어 하는 겁니다. 그 중개인의 차를 타고 같이 그 집으로 향했죠. 굽어진 도로 돌고 돌아 이제 도로 주변에 작은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저렴한 이유가 있지. 근데 또 이게 동네가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한 명도 안 보이고 다니는 차도 없고 외진 곳이고. 너무 조용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저기 산 끝자락에 나홀로 아파트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네,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제가 앞으로 살면서 기이한 일을 겪게 될 바로 그곳입니다. 내부는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침대며 책상이며 뭐 가구가 이미 다 구비가 돼 있고요. 풀옵션. 심지어 월세도 싸니까 아유. 일단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 짐을 챙겨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그때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제가 그 집으로 가던 길에 옹기종기 작은 집들 있다고 했잖아요. 마을? 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묘지였구나. 이게 다 묘지였던 거예요. 아 근데 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야? 일단 모양은 영락없는 집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비석이랑 영정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었더라고요. 신나다. 그것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딱따닥 붙어 있는 공동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싸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살 아파트는 그 공동묘지 끝에 있었던 겁니다. 맨날 지나쳐야 돼. 일단은 뭐 좀 찝찝하긴 하지만 서둘러서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첫날 집에 들어와서 일단 여기저기 좀 쓸고 닦고 침대 맡에 제가 아끼는 성경책이랑 성모 마리아 상도 좀 두고 그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봤더니 빨간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봤더니 누가 놔두고 갔나 보다. 홍바오? 홍바오는 뭐야? 이게 대만에서는요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걸 빨간색 좋아해. 예 맞습니다. 빨간색 좋아해. 순봉투가 아니라 오긴 또 빨간 봉투. 네. 맞아요. 빨간 봉투에 넣어주거든요. 이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역시나 그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돈. 럭키. 누가 놔두고 갔나 봐. 네. 그래서 그냥 다시 서랍 속에 넣어뒀죠. 혹시라도 또 오면 찾아올 수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일단 깨끗한 방에다가 가구까지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정리를 마치고 막 잠이 들려던 그때 뭐야? 필기 소리인데 필기 소리야. 뭐야 이거 무슨 거다. 귓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책상에서 미친 듯이 빠르게 뭔가 막 쓰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갖고 눈만 살짝 떠서 이렇게 싹 봤어요. 깜깜한 방 안인데 책상 앞에 검은 형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뭐야? 막 이렇게 소리 질렀죠. 너무 무서우니까 막 불 켜고 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피곤해서 꼴 봤나? 분명히 난 보고 듣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부르켰는데 피곤해서 꼴 봤나 싶어서 넘겼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자꾸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이렇게 세탁기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봤죠. 근데 웬걸? 빈 세탁기가 혼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왠지 나 말고도 누가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느낌. 누가 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뭐 그러던 어느 날 과 친구들이랑 시내로 나가서 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터널에 들어서는데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 혼자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지? 귀신이 매달려다. 그래서 이때는 백미러로 이렇게 봤죠. 제 뒤로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것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이 집도 조금 무섭고 시나이 터널이라고 쫄았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렸죠. 추스리고 이제 속도를 이제 내려고 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쓱 이렇게 있는 거야. 또 있어. 네.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막 홀린 것 마냥 계속 보이는 거야, 이 백미러에. 뭐야? 그래서 정신없이 터널 다 빠져나왔죠. 시내에 도착해서 식당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야, 아까 그 여자 움직였어? 뭔 소리야? 아까 네가 뒤에 태운 보라색 원피스 말이야.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봤구나, 그 친구도. 야, 아까 네 뒤에 태운 보라색 원피스 이쁘던데? 어머. 뭐야? 그때 직감했습니다. 터널에서 봤던 그 여자구나. 쫓아왔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까 심신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도 좀 이른 시간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들렸던 그 소름 끼치는 연필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만 이렇게 들어갔고 책상 쪽을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어쩌지? 어떡하지? 오만 생각을 하다가 그 침대 마트에 제가 두었던 그 성모상 가슴에 안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제발 도와주세요. 성모 마리아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성모 마리아님. 막 기도를 하다가 왠지 모를 싸한 기운에 다시 눈만 이렇게 돌려서 책상 쪽을 봤어요. 어디 갔지? 그 여자가 사라진 겁니다. 먹히네 이게. 갔구나.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왜 찾냐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문화동아리에 비치된 그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어떤 글을 읽고 제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왜? 대만에선 빨간 봉투를 줍지 마라. 여는 순간 죽은 자와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그 빨간 봉투.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전 그때 막 미친 듯이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 돈만 들어 있는 줄 알았던 그 봉투 안에 누군가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 쪽지하고 머리카락하고 손톱이 들어있던 거야.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야, 그 집주인이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보라색 원피스하고 그럼 내가 영혼 결혼식? 일단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한테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아, 무슨 일이에요? 저 그 집에서 진짜 못 살겠거든요. 빨리 방 뺄 테니까 보증금 빨리 내놔요. 아, 내가 왜요? 빨리 내놔요. 그 중개인이 막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1년 계약인 거 모르겠냐고 이러면서. 전에 살던 여자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죠? 에? 그러면서 빨간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중개인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그거 있네. 이것도. 그제서야 중개인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나도 힘들어요.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문제 있는 집이니까 가격이 싼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계절이 바뀌고 나서 유학생회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이병헌 닮은 형이 오셨어요. 체육대회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은 너무나 수척하고 굉장히 피곤해 찌들어 보이더라고요. 형 잘 지내요? 뭐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보증금은 포기를 못 하겠다고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